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요즘 한국의 날씨가 정말 따뜻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23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는 따뜻한 날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의 캠브리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7도, 10도도 되지 않는 최고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영국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와서 저도 좀 기지개를 펴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면서 보내드리는 3월 2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6% 이상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어제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미국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것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에 등장한 파월 의장이 호키시한 발언, 호키시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그 핵심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높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트럴뱅크, 연준의 폴리시 메이커, 연준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임무를 다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2% 골, 인플레이션을 2%대까지 낮추는 것이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목표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호키시한 발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코 PCE가 나옵니다.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가장 선호하는 평가 지수죠. 자, 코어라는 것은 이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PCE를 얘기하고요. PCE라는 것은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약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어 PCE가 1월 달에 4.7%를 기록했죠.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너무나 높은 상태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 밖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3시 1분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는 할 것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상승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파월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부터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3시 10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나 빠르다. 시기상조란 얘기죠. 자, 이번에 금융권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줄어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찬스는 남아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금융권의 이 흔들림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장기화된다면 아무래도 소프트 랜딩의 찬스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첨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좋지 않은 발언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기 전에 3시 14분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레이컷, 기준금리의 인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의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다. 아직까지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떨어뜨릴 생각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어제 기준금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발언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0.25% 올리는 데 불과했지만 기자회견 내내 미국 증시의 하락은 지속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연준의 FOMC 미팅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만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이제 점도표라는 것도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 점도표의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죠. 연준이 계속해서 인트레스트 레이트,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just one more time이니까요. 2023년 올해에는 한 번만 더 올리고 기준금리의 상승이 드디어 끝난다. 이렇게 점도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꼭지를 찍고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점도표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페드에서 터미널 레이트를 그대로 유지했다.
터미널 레이스는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 생각하시라 그랬죠.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종착을 하는가, 종착역을 얘기하는데요. 자,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끝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1%에서 터미널 레이스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지난 12월에 나타났던 터미널 레이스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자, 5.1%라는 것은 5%에서 5.25% 정도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레이스이 4.75에서 5%이기 때문에 단 한 번 0.25%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준금리의 마지막 상승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돛플롯, 점도표가 등장을 하는데요. 점도표는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연준에서 사용을 한다. 자,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 전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가 바로 점도표입니다. 자, 이 점도표에 따르면요, 오피셜, 연준 의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 즉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8명 중에 10명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레이트를 올리고 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8명이 남아있는데 그 8명 중에 7명은 아니다, 한 번 이상 올려야 된다, 5.1% 이상 터미널 레이트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24년이죠. 자, 2024년에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OMC가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자인데요. 자, 여기에서 전망하기를 레이시, 기준금리가 4.3%까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올해 이제 터미널 레이시 5.1%를 찍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이 5.1%가 4.3%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번 점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난 12월에 발표된 점도표에서는 4.1%를 내년에 기준금리로 보고 있었는데요. 조금 상승한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올해 이제 기준금리가 상승을 멈추고 드디어 하락 추세로 돌아설 것이다. 내년이 되면 올해 금리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주요 줄거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자, 이게 그 유명한 점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의 기준금리 전망, 2024년, 그리고 2025년, 그리고 롱텀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 2023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지금 점도표에 점을 찍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5%에서 5.25%죠. 따라서 중간치를 찍으면 5.1%가 터미널 레이트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많은 폭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평균치를 보니까, 중간치를 보니까 4.3%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를 하나 읽어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 연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GTC라고 부르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장 4일 동안 개최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의 바람을 파고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신상품, 그리고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 기업인가, 우리한 기업인가, 혁신적인 기업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도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밸류에이션인데요. 너무나 비싼 주식이잖아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비싼 주식인 엔비디아를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기사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100% 넘게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엔비디아의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는 무려 110%나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비싸졌겠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은 현재 55배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55배냐면 Forward Price to Earning Ratio입니다. 그 유명한 PER이죠. PER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TM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Forward죠. TTM이라는 것은 Trailing 12 months,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 올라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PER TTM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나와 있는 Forward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치,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예상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따라서 엔비디아는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도 55배나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비싼 주식입니다. 자,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반도체 산업의 평균 중간치는요 15.5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다른 경쟁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펀드 매니저 이안 몰타이머가 나옵니다. 이분은 기니스 글로벌 인베스터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옮겨갔다. 원래 예전에는 게임이라든지 컴퓨터에 들어가는 GPU를 생산하는 기업이 엔비디아였죠.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는 어느덧 인공지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발전을 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투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AI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산업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AI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의 수요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전에 엔비디아가 GPU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 과연 인공지능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GPU라는 것은 이제 병렬 계산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요, CPU보다 GPU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PU가 굉장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적합한 반도체 칩이다. 자, 여기에서 최고의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딥러닝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곽강을 받고 있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즉 자연어 처리 모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엔비디아 칩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개최되고 있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 주에 GTC가 개최가 되면서 헤드라인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인데요. 특히 이번에 이제 새로운 퀀텀 컴퓨팅 플랫폼 양자 컴퓨터 컴퓨팅을 출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반도체 칩이 있는데 이 칩이 인텔 그리고 AMD가 만든 칩에 비해서 성능이 25%나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의 소비량은 오히려 75%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경쟁업체가 만드는 다른 칩에 비해서 인텔 그리고 AMD의 칩에 비해서 성능은 25% 높고 거기에 전력 소비량은 75%가 적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미주어 시큐리티라는 투자 기관이 보기에는 이번에 출시된 이런 GPU들은요, 클라우드 오퍼레이터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라우드 오퍼레이터는 이제 인프라 기업을 얘기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아마존의 AWS를 경량한 이러한 반도체 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프로피타빌리티입니다. 수익성이죠. 수익성이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너무나 높다.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라는 주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러한 수익, 순이익을 재투자하고 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너무나 순이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금을 이용을 해서 재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이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엔비디아 페이지에 들어가서요, 그들의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성 클릭하시면 A+, 굉장히 높은 그레이드를 받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이익 마진은요, 56.93%입니다. 좋은 수치긴 하죠. 하지만 반도체 섹터의 메디안, 중간치를 보면 50.17%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넷인컴 마진을 보시면요, 순이익 마진이죠. 순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비용을 다 쓰고 나서 정말 내 호주머니에 안에 남아있는 돈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남아있는 돈이 16.19%나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중간치를 보면 2.71%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아까 기사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요, 남아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굉장히 높은 순이익 마진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을 활용을 해서 재투자를 하면서 점점 더 혁신적인 모습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현금 흐름 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6.8%라는 건강한 현금 흐름 마진을 보이는 반면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의 중간 수치는 6.08%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반도체의 평균적인 수치, 중간적인 수치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ROE도 좋겠죠. ROE, 나의 자금을 가지고, 나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낸 순이익의 비율인데요. 17.9%로 굉장히 높은 ROE를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자, 반도체 섹터의 메디언, 중간치는 3.5%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혁신적인 모습을 가속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권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 하나가 보여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주인공은 소파이인데요. 소파이가 이번에 FDIC 인슈어런스의 커버리지를 증가시킨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FDIC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기관 이름이죠.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한국어로 해석을 하자면 연방예금보험공사 정도가 되겠죠. 이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예금주들의 금액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금액을 이번에 소파이가 확장시켰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제공을 할 것이다. 멤버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이제 확보한 고객들을 얘기합니다. 소파이의 고객들이 체킹 어카운트 혹은 세이빙 어카운트를 개설하게 되면요, 액세스를 제공할 것이다. 자, 아까 얘기했던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 나옵니다. FDIC가 제공하는 보험 금액이 있잖아요. 자, 예금을 보호하는 이런 커버리지를 증가시켜준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원래는 한 계좌당 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원래는 25만 달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보호되는 금액의 규모를 200만 달러까지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뉴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소파이로 옮겨라. 그러면 우리가 200만 달러까지는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 굉장히 안전한 그런 장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제공되는 혜택은요, 지금 현재 뱅킹 크라이시스, 즉 금융권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소파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롭게 소파이의 체킹 어카운트 혹은 세이빙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그런 고객들한테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기존의 고객한테도 제공이 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몇 주 안에 통보가 갈 것이다. 그래서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소파이의 뉴스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희망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의 이런 조치가 여러분들한테 안도감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 소파이 CEO 안소니 노토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소파이 같은 경우는요, 금융권이 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많은 새로운 멤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세일즈 전략을 확대해 나갔다. 굉장히 영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전기차 기업 리비안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볼 건데요. 자, 리비안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리비안이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캐시 밸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리비안 주식을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리비안 주식을 둘러싼 디베이트, 즉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들이 보유한 캐시 밸류, 현금의 보유량보다도 낮은 주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리비안 주식을 사는 것이 맞은지 여기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모간 스탠리라는 투자기관이 등장을 하고요.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가 얘기하기를 이 주식, 리비안 주식은요, 지금 계속해서 디스카운트 될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쉽게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캐시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캐시번이라는 것은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순이익 말고요, 현금 흐름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태우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도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리비안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레이팅, 즉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물론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는 리스크 리워드에 대한 수큐가 굉장히 와이드하다. 자, 이해가 뭐냐면요, 리스크 리워드라는 것은 이제 이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리스크가 더 큰지 아니면 리워드, 보상이 더 큰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평가에 대한 분포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누구는 굉장히 좋게 보고 누구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베어 케이스는 지금 5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리비안의 주가는 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불 케이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비안의 주가가 5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따라서 전문가에 따라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바로 리비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요, 5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리비안 주식이 굉장히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differentiated product, 즉 차별성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규모가 커다란 엔드마켓, 시장의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코스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번째는 캐시 밸런스. 아까 나온 것처럼 현금이 굉장히 많다. 현금량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5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모간 스탠리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간 스탠리가 추천하고 있는 유일한 EV,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테슬라 말고 주식 투자할 만한 기업은 리비안밖에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분석을 해드리면요. 자, 리비안의 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에 캐피탈 스트럭처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수치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 마켓캡, 시가총액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리비안의 마켓캡은 12.32 빌리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토탈 뎃, 부채의 규모가 나오죠. 부채의 규모는 1.81로 굉장히 낮습니다. 자, 반면 캐시, 현금의 보유량을 보시면 11.57이거든요. 따라서 현금의 규모가 지금 부채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금의 보유량이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보시면 2.56 빌리언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오면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하다.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리비안은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은 12.3인데 지금 현재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2.56이잖아요.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을 사면 정말로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사는 셈이 되는가. 이거를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합니다. 보통 기업의 가격은 마켓 캡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격이고요. 근데 숨어있는 가격, 따라서 진정한 가격을 엔터프라이즈 밸류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시가총액을 주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리비안을 인수한다. 이렇게 치면요. 12.32 빌리언을 주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리비안은 그 안에 11.57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비안을 인수한다는 것은요, 이 현금까지 같이 사는 거거든요. 따라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죠. 원래 12.32 빌리언이 가격표에 붙어 있지만 그 안에 자산의 규모를 보면 현금이 11.57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2.32에서 11.57을 디스카운트 받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부채가 1.81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12.32가 시가총액이죠. 여기에 빼기, 왜냐하면 현금이 지금 11.57이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11.57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더해야겠죠. 왜냐하면 부채가 있기 때문이죠. 부채는 많지 않습니다. 1.81. 자, 그렇게 되면 2.56이 나오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56. 이게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리비안의 가격표는 12.32로 보이지만 사실 진짜로 지금 주식의 가격은 2.56밖에 되지 않는다. 상당히 많이 세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이 바로 리비안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간 현금을 태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리비안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감이 잡히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감이 잘 잡히지 않는 기업이 바로 리비안인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리비안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의 예상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탭을 클릭하시고 밑에 나와 있는 어닝즈 에스티메이트를 보시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대한 예상치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3년은 물론이고요. 다가오는 3, 4년 동안, 그러니까 2027년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바로 리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리비안이라는 것을 여기서 직접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2030년을 보시면 4.83이라는 어닝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잖아요. 자, 굉장히 먼 미래죠. 따라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따라서 앞으로 한 7년 이후에 한 주당 4.83이라는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을 한다면 자, 그때 가서 만약에 우리가 좀 멀티플을 곱해 볼까요? 지금 4.83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곱하기 멀티플을 예를 들어서 25배 정도를 부여를 하게 되면요. 주가가 120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리비안의 주가는 13달러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커다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보기는 좀 어렵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위험성을 감당해야 되는 종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원래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보상도 커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진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있다면 시장의 예상대로 2030년이 됐을 때 5달러에 가까운 어닝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커다란 보상이 찾아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리비아는 너무나 불안해 보이고요. 아직까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튬 주식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왜 그런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사는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중국 쪽에서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자, Price of Lithium Carbonate. 자, 이 리튬의 원자재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지난 11월 달에 꼭지를 찍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반토막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리튬의 가격이 반토막 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서플라이입니다.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공급에 대한 성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이 리튬 원자재는 굉장히 모자르죠. 모자랐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공급이 많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위커 디맨드. 디맨드는 이제 수요죠. 현재 수요가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현재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작년에 2022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요. 올해도 쉽게 회복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전기차는 물론이고 모든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아무래도 리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을 반기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토메이커,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기업, 그리고 또 하나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최근 들어서 리튬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시기를 견뎌냈었는데요. 이제는 이 가격이 감소하면서 이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한 섹터에서는 울고 있고 또 한 섹터에서는 웃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2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저녁 시간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